반갑습니다. 방송공자입니다. 어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죠. 이번 주 썩 분위기가 좋진 않은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지금 이제 시장의 우려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게 중동 위기랑 그다음에 경기 침체의 우려랑 그다음에 엔달러, 그러니까 엔케리투의 청산,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그 우에다 총재가 다시 일본이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엔케리투의 청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졌고, 그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가 안 좋으면서 지금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지난 8월 초랑 똑같아요. 지난 8월 초에도 ISM 제조업 지수가 무너지면서 결국 이제 시장이 무너지는 시작이 됐었고, 시발점이 됐었고, 그 당시 또 엔케리투의 청산에 대한 얘기가 동시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이제 9월 초의 모습이 그렇게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때 이제 시장이 되돌렸던 큰 이유는 물론 이제 일본은행 쪽에서 일본은 그 우치다 부총재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 우리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라는 얘기도 있었고, 거기 ISM 비제조업 지수가 안정을 찾으면서 시장도 같이 안정을 찾았는데, 어제 미국 시장은 그래도 안정을 찾았는데 오늘 우리 시장은 굉장히 좀 부진했죠. 처음에는 괜찮은 듯 하다가 더 무너졌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조금 더 안 좋았던 날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증권사에서 아마 반대매매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이 되는 하루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시장에 대한 얘기를 굳이 하거나 아니면 종목 얘기를 굳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번외로 쉬어가면서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이제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거래소에 대한 얘기예요.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냥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매일 보다가 그냥 궁금했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왜 필라델피아가 붙어있을까부터 시작해서 그냥 반도체 지수 구성은 어떻게 될까, 이거 종목들은 어떻게 이제 비중 배분이 될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그걸 찾아보는 과정에서 그럼 이 거래소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 확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가볍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반도체 지수를 바로 시작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미국의 거래소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단 이걸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익숙한 건 뭐죠? 익숙한 건 다우 지수, 그 다음에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 이런 지수들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다우존스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지수예요. 지수, 말 그대로 지수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은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종합지수라고 한다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을 기반으로 산출한 지수를 말해요.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코스닥과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기반으로 한 지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을 기반으로 한 시가총액 가중의 지수죠. 이건 이따가 설명 추가로 드릴게요. 그리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서 이제 100개 종목, 그러니까 핵심 100개 종목을 추려서 이제 지수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NISE라고 보이죠. NISE 컴포지트라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합성이잖아요. NISE라고 하는 뉴욕 거래소가 있어요. 이 뉴욕 거래소에 있는 모든 종목들을 기반으로 산출한 게 NISE 컴포지트입니다. 여기 나스닥과 비슷한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들 중에서 30개 종목들을 추려서 계산을 하는 거고, S&P 500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두 개 지수에서 괜찮은 종목 500개를 추려서 선정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는 30개, 그 다음에 S&P 500은 500개 정도 되죠. 그 다음 나스닥 100은 지금 101개,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3000개가 좀 넘고요. 그 다음에 NISE 뉴욕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00개가 좀 넘습니다. 이렇게 거래소가 좀 구성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추가로 하나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요건데, 일단은 다우존스는 가격 평균 지수예요. 그 다음에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가총액 가중입니다. 시가총액 가중.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ABC라는 회사가 있을 때 하나는 뭐 5달러, 하나는 10달러, 하나는 15달러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 개의 평균을, 이 세 개 가격 기준으로 평균을 내는 거예요. 30달러.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를 기점을 처음에 30달러를 때 기점을 100이라고 둔다고 하면 그 다음날 8,
11, 14가 됐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게 얼마죠? 25달러, 33달러죠. 33달러. 그러면 30달러 대비해서 얼마가 올랐죠? 10%가 올랐죠. 그래서 이게 110이 된다. 지수가 110이 된다. 이렇게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평균을 내는 게 가격 가중 기반의 이제 지수 산정인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수를 산정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보면 S&P 500이나 나스닥, 보통 지수,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수들은 시가총액 가중을 합니다. 시가총액. 그래서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해서 1,100억이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150억이 됐다. 근데 이때 지수를 예를 들어서 뭐 100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지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지수는 좀 올랐겠죠. 5% 정도 좀 올랐으니까 뭐 104점 얼마가 되겠죠. 104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신규 상장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어제 1,100일 때 신규 상장주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50, 그러니까 상장 가격 기준으로 해서 150이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걸 미리 더해놓고 그 다음날 지수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수를 또 변동시킨다는 거죠. 어쨌든 가격 기반 지수와 시가총액 기반 지수는 조금 다르다. 근데 가격 기반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왜곡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왜곡이 있을 수 있냐, 주가가 너무 비싼 기업들이 왜곡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시가총액 가중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너무 큰 기업이 지수를 좌우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삼성전자의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삼성전자의 비중이 코스피에서 한 20% 정도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 지수가 너무 크게 움직인다. 그러면 지수 전체의 어떤 대표성을 삼성전자가 가질 수 있냐라고 본다면 그건 또 아닐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NISE, 뉴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 있는 거래소죠. 1792년에 설립이 되었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많이 봤죠. 뉴스 보시면 이렇게 화면에서 사람들이 뭐 뒷목 잡고 있을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뭐 이런데, 이런 화면이 뉴욕 거래소 내부의 화면이고, 바깥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뭐랄까 그리스 신전 같은 모습이 나와 있죠. 아이고, 한 번씩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뉴욕 거래소에 들어가는 거에 대표 종목은 뭐가 있냐,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뉴욕 거래소의 대표 종목은 일단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일단 뉴욕 거래소는 전 세계 거래소 중에서 시가총액 1등이에요. 1등. 시가총액 1등이고 시가총액이 28조 달러 정도 됩니다. 28조 달러면 한 4경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시가총액 1위를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1등이에요. 버크셔 해서웨이 B가 뭐 1조 달러, 버크셔 해서웨이 A 뭐 1조 달러. 그래서 합해서 보면 뭐 2조 달러 정도 되죠. 그리고 일라이 릴리가 조금 1조 달러 좀 못 미치는 수준에 있고, 그 다음에 TSMC, ADR, JP 모건, 월마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비자, 엑스모빌, 노본디스크,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래소가 이제 나스닥이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971년에 설립됐어요. 얼마 안 됐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IT 기반의 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할 때 이런 기업들의 상장 요건을 좀 완화시켜주고, 이런 기업들의 이제 자본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수이기 때문에 1970년대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이 이제 나스닥을 따라서 만든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은 2001년에 도입됐죠. 나스닥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위입니다. 요거 데이터를, 그러니까 현재가 기준으로 데이터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아가지고, 대충 이제 올해 한 7월 정도 데이터를 보니까 한 23조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아까 뉴욕 거래소가 28조 달러라고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볼까요? 그러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엔비디아, 알파벳, 구글이죠.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테슬라, 이런 대표적인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나스닥 거래소에 있어요. 근데 이 시가총액들을 보시면 3조 달러, 뭐 2조 달러, 1조 달러, 1조 달러 이상 기업만 8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상위 기업들이 분명히 아까 보셨던 뉴욕 거래소보다도 큰데도 불구하고 거래소 전체적으로 규모를 보면 뉴욕 거래소가 훨씬 더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그런 기업들도 나스닥 쪽에 많이 상장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설명드릴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주요 증권 주식 거래소가 지금 뉴욕 거래소가 있고, 그다음에 나스닥이 있고, 그다음에 아멕스라고 또 있어요. 아멕스는 이제 중소 거래소인데 규모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실 겁니다.
다음에 드디어 이제 반도체 지수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SOX라고 되죠. 그러니까 SOX가 뭐냐면 코드입니다, 코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그 반도체 지수를 칠 때, 뭐 인베스팅이나 이런 데 검색할 때 SOX라고 치면 이 지수가 나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니까 필라델피아가 뭔지 제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필라델피아 거래소에서 만들었던 지수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거래소가 1993년 반도체 지수를 만들어서 공표한 게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이유는 필라델피아 거래소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필라델피아 거래소는 1790년에 설립됐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1등으로 설립된 거래소가 필라델피아 거래소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설립된 거래소는 1609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거래소가 가장 먼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거래소고, 이 필라델피아 거래소나 뉴욕 거래소도 굉장히 오래된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까 뉴욕 거래소가 1792년이었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거래소가 이것보다는 2년 정도가 앞서 있는 거래소예요. 근데 필라델피아 거래소는 앞에서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2008년에 일단 이 거래소는 나스닥에 인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옵션에 특화된 거래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3위에 해당하는 옵션 거래소고, 증권, 주식 거래소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렸던, 뉴욕 거래소, 나스닥, 아멕스, 여기 이제 증권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옵션 특화된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수는 뭐예요? 라고 하는 건, 지수야 만들 수 있죠. 아까 S&P 500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만든 거잖아요.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수야 만들어서 산정하는 건 그냥 종목들 넣어가지고 만들면 그만이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더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3년에 반도체 지수가 공표가 됐으니까 지금 32년 차 되고 있죠. 31년이 됐고, 만으로도 16개 기업으로 처음에 출발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30개 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지수 조정이 있습니다. 뭐 종목을 넣거나 빼기도 하고, 그 지수 비중 자체를 좀 조정하기도 하고요. 요 지수가 굉장히 특이한데, 일단 구성 종목들을 살펴보면 6조 달러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6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치면 한 8천조 원 정도 되려나요? 6조 달러. 그러니까 6조 달러니까 뭐 작아 보이기도 하죠. 아까 뉴욕 거래소가 28조 달러, 나스닥 23조 달러였으니까. 근데 이 반도체 지수 종목이 아까 몇 개라고 했죠? 30개. 30개 종목인데 지금 6조 달러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참고로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을 합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 2,200조, 2,500조, 2,000조 원 좀 넘는 수준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 비교하고 치면 이거 한 8,000조 되잖아요. 지금 30개 종목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큰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종목들은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ASML, AMD,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칩, 팬리스도 있고,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게 이제 반도체 지수다라고 보면 되고, 이게 아마 그 다음 그 자료에서 요 종목들을 하나씩 좀 볼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5분이라도 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고 대충 매출 어떻게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 얘기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 5분짜리 이렇게 쭉쭉 잘라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30분 정도 나겠네요. 어쨌건 그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크죠. 지금 시가총액이 엔비디아는 전체 미국 시장에, 미국도 아니고 전 세계 시장에서 3위가 지금 엔비디아잖아요. 한때 3조 달러를 넘어서면 1등도 했다가 지금 3위로 내려왔는데, 어쨌건 지금 3조 6천억 달러 정도 되고 있고, 요거 시가총액이 전체 시가총액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 브로드컴이 뭐 이제 2, 3위를 하고 있고, 근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재밌는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구성 그 비중인데, 일단 이게 시가총액, 아까 시가총액 가중이 있었고 가격 가중이 있었잖아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 두 개가 다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일정 가중치를 줘서 이걸 계산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24년 4월에 지수 구성비를 처음으로 변경했다. 이걸 일단 기억하고 가시고, 기존의 방식은 뭐였냐면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퀄컴 이렇게 1, 2, 3, 4위 업체들한테 8% 비중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6.6% 이렇게 이제 비중을 나눠서 줬는데, 지금은 1위 업체한테 12%, 2위 10%, 3위 8%, 그 다음에 나머지 업체들은 전부 다 4% 비중을 두고서 이제 지수를 산정을 합니다. 요게 이제 무슨 얘기예요?
잘 모르겠어요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시가총액 가중과 약간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엔비디아의 12% 비중으로 엔비디아 현재 시가총액을 12% 비중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12%를 넘어갈 수도 있겠죠. 넘어간다 그러면 지금은 있는데 나중에 지수를 조정할 때 12% 상단을 다시 조정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건 이제 한번 지수를 산정해 놓으면 매일매일 비중은 변화가 되겠죠. 매일매일 비중은 변화가 될 거고, 어쨌든 나중에 지수를 다시 조정할 때는 이 상한에 맞춰서 다시 내린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나요? 어쨌든 지금 보면 1위는 12%, 2위는 10%, 3위 8%, 4위는 4%다 라고 이해하시고 가면 되고, 재밌는 거 보세요. 엔비디아가 아까 44% 가까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엔비디아의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2%밖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아까 근데 시가총액 가중에 제가 단점이 뭐라고 했죠? 시가총액 가중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너무 큰 기업이 이 지수를 좌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가총액은 크지만 시장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수에서 이제 영향력 있는 기업들의 산출을 바꾼다라는 거죠.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 가중 비중에서 이제 브로드컴이 3위고 AMD가 5위. AMD는 심지어 시가총액 비중으로 4%밖에 안 되는데 불구하고 AMD 비중을 8%, 그다음에 브로드컴을 10%로 높였잖아요. 이렇게 이제 비중을 조절을 해서 기업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지수 자체가 반도체의 전체적인 기업의 어떤 동향을 좀 살펴보자라는 차원에서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24년 4월에는 아까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원래 기준에서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라고 보면 이게 이제 타이거 ETF가 미래거든요. 근데 미래 ETF가 전 세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관련해서 가장 큰 규모의 ETF예요. 2조 원이 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운영사들이 요청을 한 게, 엔비디아나 이제 다른 업체들의 비중이 특히 작으니까 반도체 지수가 이제 오히려 전체적인 시장의 변동성을 대변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요구를 해서,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의 비중을 좀 높이자라고 해서 이제 올해 지수가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게 그 미래셋의 타이거 ETF의 비중인데, 엔비디아가 12.95%, 브로드컴이 12%, 그다음에 AMD가 지금 7% 되고 있죠. 그러니까 AMD 주가가 빠졌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주가가 올랐다. 지수 산정 이후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보다는 좀 더 주가가 많이 올랐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TSMC도 좀 올랐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런 4% 밑으로 떨어진 것들은 그럼 비중이 좀 줄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가총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서 아까 3조 달러라고 했지만, 엔비디아가 아까 3조 달러라고 했지만, 뭐 2조 6천억 달러라고 했지만 2.6조 달러 요거를 시가총액 다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시가총액 비중 이제 12%로 제한하기 때문에 요거를 비중을 낮춰서 계산을 하겠죠. 뭐 40%였는데 12%가 됐으니까 뭐 3분의 1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30%? 30% 정도를 반영한다고 치면 요거에 그 30%만 반영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시가총액 기반으로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지수에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수를 그냥 계산해서는 조금은 이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거나 이렇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 종목들을 한번 공부해 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반도체 지수를 보면서도 아는 종목들도 있지만 모르는 종목들도 있고 또 상세하게 모르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꾸 실수해요. 그럼 반도체 지수까지 봤고, 요게 또 이제 궁금한 게 우리나라 지수는 어떠냐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 한국의 거래소는 일단은 2004년에 한국증권선물거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한국증권선물거래법이 나오면서 거래소, 코스닥, 한국선물거래소, 그 다음에 증권업협회에서 운영하는 한국협회중개시장 운영 부분이 합병을 통해서 현재의 한국거래소가 나왔고요. 이게 이름이 한번 바뀌었을 거예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 KRS로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한국거래소는 전체 그 30개 금융투자업자가 86%, 증권사들이죠, 주로. 86%의 지분을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다. 저는 의외였어요. 공기업인 줄 알았는데 민영화가 돼서 지금 상장 준비를 오히려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장 준비를 해서 뭐 24년, 25년 상장 추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래소가 상장한다는 것도 좀 의외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돈도 잘 벌어가지고 놀랐습니다. 보시면 영업수익이 1조 2천억 정도,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이 1조 한 3천억 가까이 되고, 작년 23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500억 가까이 됩니다. 확실히 우리나라가 거래가 잘 되니까 돈도 잘 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을 보면 한 5천억 가까이. 지금 시가총액 10조 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올만 하네요. PR 20배 정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ATS라고 해서 대체 거래소죠. 근데 이 ATS가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넥스트레이드라고 25년 3월 4일에 이 거래소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근데 한국 거래소와 다른 건 뭐냐면, 아까 뉴욕 거래소와 나스닥 거래소는 완전 다른 시장이에요. 다른 시장. 그래서 뉴욕 거래소에 상장하면 뭐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하고 그런 게 안 됩니다. 여기 상장하면 여기 상장이 아닌 거예요. 지금 거래소에 상장하면 코스피에 상장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코스닥에. 근데 이 ATS 같은 경우는 상장이 없어요. 상장이 없이 그냥 거래 중개만 따옵니다. 거래 수수료만 받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재밌는 게 이제 일물이가가 돼요. 일물이가가 뭐냐면, 원래 이제 우리가 뭔가 산다 그러면 일물일가, 한 개의 물건은 한 개의 가격이 돼야 되는데, 코인 잘 생각해 보시면 코인 거래소별로 가격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ATS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거래소와 가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거래 기회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ATS가 나온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거래 대금일 것 같아요. 여기가 거래가 잘 안 된다고 치면 굳이 여기 가서 내가 거래를 해야 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수수료를 낮춘다고 하지만 사실상 거래 수수료는 거의 미미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굳이 ATS를 가야 돼? 이런 이슈가 불거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인데, 다만 여기 있죠. 거래 시간이 오후 8시까지예요. 전 이거 진짜 싫은데, 거래 시간이 오후 8시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물론 퇴근하시는 분들은 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곤해질 것 같아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래가 되다 보니까 거의 피가 마르잖아요. 이게 8시까지 거래소가 이어진다 그러면 이거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싫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거래 시간 좀 줄이고, 옛날에 3시까지였는데 3시 반으로 늘렸잖아요. 이 거래 시간도 좀 줄이고 점심시간도 좀 확보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8시까지 늘렸다. 요거는 저는 굉장히 좀 싫은 이슈네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거래소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좀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좀 만들어봤고, 다음에 또 좋은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소 관련된 내용들은 하나씩 제가 정리해가지고 미리 좀 정리해놓고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좀 올려놓을까 하는데, 이것들은 제가 고민했었던 분도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